안녕하십니까. 네. 점심 맛있게 드셨죠? 예, 전세권 들어갑니다. 451페이지.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죠. 1번.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맞죠? 예. 임대차에서 차임도 성립 요소인데 지상권에서 지료는 성립 요소 아니죠. 비교하시고 2번.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자, 여러분 봐봐요. 전세권은 용익물권임과 동시에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했다면 사용 수익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사용 수익을 안 하고 채권 담보 목적으로서만 전세권 설정을 했다면 이것은 물권 법정주의에 위반된 겁니다. 왜냐하면 물권 종류와 내용은 오로지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잖아요. 당사자가 임의로 만들 수 없죠. 근데 우리 법은 분명히 용익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용익도. 근데 사용 수익하지 않고 담보만을 목적으로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했다면 민법의 내용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물권 법정주의 위반으로서 무효가 돼야 돼요. 근데 우리 법 판례가 뭐라고 했냐면 지금 당장은 사용 수익하지 않지만 장차 앞으로 나중이라도 사용 수익을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주로 채권 담보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했더라도 포인트는 뭐야?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나중이라도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사용수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전세권은 유효하다. 그 얘기입니다. 3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법정 갱신이에요. 법정 들어가면 등기해야 없이 전세권자는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 조장할 수 있죠. 4번.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네. 맞아요? 네. 자, 이거죠. 갑소유 부동산의 을이 전세권자이었어요. 그럼 전세금 예컨대 1억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유자가 중간에 병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는 기간 만료됐을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예요? 기간 만료될 당시의 소유자는 병이죠. 네. 그럼 얘한테만 전세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얘한테도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1번 병에게만, 2번 갑에게 도, 3번 갑 또는 병, 4번 갑과 병. 몇 번? 4번? 우리 판례가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원래 이제 임대차라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다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물권법인 전세권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판례가 해석을 통해서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얘가 기간 만료되면 전세금 반환 채무가 있죠. 그 채무가 면제되고 면책되고 얘한테 인수된다 이렇게 봐요. 따라서 정답은 누구? 을에게만. 병에게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병에게만. 그래서 이 채무가 면책적으로 승계되고 얘는 빠지고 얘가 새로운 형태의 전세권 설정자이다 라고 판시를 했어요. 근데 학자들이 그럼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근거가. 판례는 없어요. 근거가. 학자들은 따지는 거죠.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주택임대차에 규정이 있는데 전세권은 규정도 없는데 왜 이런 판례를 내느냐라고 하니까 법원은 아무 얘기 못해요. 그냥 그런 거야.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판례. 어쨌든 우리 공부하기는 더 좋죠. 예.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설정자의 지위를 면책적으로 승계합니다. 5번 건물 일부에 대한 전세권에서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해서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일부 전세권자는 일부만. 5번이 틀렸죠. 21번입니다. 을과 전세금 1억 원으로 하는 계약했다 그랬네요. 1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5년으로 정해도 그 기간은 10년으로 단축된다. 맞아요? 예, 전 10권 그랬죠. 10년 최장단 장기간의 제한. 2번 을이 갑에게 전세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은 현실적으로 수수될 필요 없이 을이 갑에 대한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에 가름할 수도 있다. 맞죠? 판례가 전세금은 금전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채권이 있다면 대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3번 갑의 X건물의 소유를 위해 대지의 지상권을 취득했다면 을의 전세권의 효력은 그 지상권에도 미친다. 마치 종된 권리의 효력이 미치듯이. 4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된 경우 을은 전세권 갱신에 관한 등기 없이도 갑에게 갱신된 전세권 주장할 수 있죠. 5번 합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 그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로 추정된다가 아니라 유효로 추정됩니다. 여기 봐봐요.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설정한 전세권이에요. 이 뭔 말이냐면 순위번호 사항란 해가지고 갑소유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됐어요. 전세권 설정. 전세권자가 누구냐면 을이에요. 자, 그런데 전세 기간이 요 등기된 날짜가 5월 1일입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3년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번 을이 전세권 들어가고 2번 저당권 설정이 들어갔는데 얘는 병은 6월 1일이에요.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하면 을이 먼저 1번으로 들어갔지만 존속기간은 7월 1일인데 등기한 날짜는 5월 1일이란 말이에요. 예?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이것도 유효한 거예요. 다만 중간에 경매됐을 때 배당 순위로 가게 되면 배당은 누가 먼저예요? 병이 먼저죠. 왜? 6월 1일이잖아요. 얘는 7월 1일이라고 명백히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배당 순서는 얘가 먼저고 얘가 나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등기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효력은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합의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을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가 맞춰진 경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단 효력은 7월 1일부터. 자, 22번입니다. 갑은 그 소유의 X 건물의 일부에 관해서 을명의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틀린 것 1번 을의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그 기간은 1년인가요? 아니요. 물권인 전세권은 법정 갱신되면 무정한 기간이라고 했죠. 정함이 없는 기간. 2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이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을은 전세권에 기해서 X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다. 맞아요? 왜냐하면 문제에서 일부의 전세권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죠?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에 대해서 안 됩니다. 3번 존속기간 만료 시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금 반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아요? 예,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할 수 있죠. 4번 갑이 X건물의 소유권을 병에게 양도한 후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을은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누구에게만? 병에게만. 면책적 인수. 5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세 목적물의 현상 유지를 위해 지출한 통상 필요비의 상환을 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전세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 안 되죠. 왜냐하면 과실취득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사용가치를 직접 지배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자, 23번입니다. 옳은 것 1번 전세금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만 하므로 틀렸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1번 틀렸고 2번
건물이 법정 갱신되면 등기해야 목적물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아니죠? 법정 들어가면 187조 등기 없이. 3번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소멸 통고할 수 있다가 아니고 통고한 날로부터 6월이 지나야 소멸이 되는 거죠. 4번 건물 전세권자와 인접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준용된다. 5번 존속기간이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그렇죠? 기간 만료되면 더 이상 사용은 못해요. 그럼 기간 만료되면 전세권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저당권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24번입니다. 454페이지 24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에서 1번 전세금 지급은 반드시 현실적으로 수수되어야 하고 아니죠? 기존 채권으로 가름할 수 있다. 2번 전세권의 영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맞죠?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 4번 채권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으나 장래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완전히 배제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러한 전세권은 유효하죠. 5번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채권자와 전세권 설정자 및 제3자의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그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 이거 뭐냐면 갑 소유 부동산의 을이 갑에게 1억 원 빌려주면 얘가 저당권자이에요. 동시에 채권자이죠. 근데 얘는 채무자입니다. 근데 담보 제공자가 제3자가 될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저당권의 설정자예요. 그죠?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나 물상 보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당권자는 반드시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아닌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컨대 병. 그러니까 이자가 채권자이고 저당권자는 제3자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얘는 저당권이라는 담보물권은 취득했지만 채권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얘한테는 채권이 없죠. 얘한테 채권이 있잖아요. 이렇게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저당권 설정하면 이 저당권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부종성. 피담보 채권이 존재해야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채권과 담보물권은 달라지면 안 돼요. 사람이, 권리자가. 따라서 반드시 저당권자 이퀄 채권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원칙은 그런데 채무자, 채권자, 저당권자 3자 간에 합의가 있고 두 번째 실질적으로 그 채권이 제3자에게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이 됐어요. 그럼 예외적으로 제3자,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은 가능합니다. 이게 우리 판례예요. 자, 원칙은 채권자가 저당권자입니다. 따라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은 무효예요. 피담보 채권이 없으니까 부종성 때문에. 그러나 3자 합의가 있고 실질적으로 채권이 얘가 가진 채권이 얘한테 속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제3자 명의 저당권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채권 담보 목적의 전세권의 경우 24번에 5번 채권자와 전세권자 설정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전세권의 명의를 제3자로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 자, 5번이 정답이죠. 아니 맞죠? 정답은 1번. 25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1번 원 전세권자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하면 원 전세권은 소멸한다. 아니죠? 전전세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2번 건물에 대한 전세권이 법정 갱신되면 존속기간은 2년이 아니라 정함이 없는 기간. 3번 제3자가 불법 점유하는 건물에 대해 용익 목적으로 전세권을 취득한 자는 제3자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전세권자에게 사용수익권이 있으니까 따라서 전세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4번 전세권자는 특약이 없는 한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한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없죠. 5번 전 전세권자는 원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 전세권의 목적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안 되죠. 목권이 소멸해야 경매가 되는 겁니다.
자, 26번. 을은 갑소유 단독주택의 일부인 X부분의 전세권 취득했다. 포인트는 건물 일부 전세권이에요. 자, 틀린 것 1번. 갑은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는 한 전세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맞죠? 2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갑은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전세권에서는 지상물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부속물의 매수 청구죠. 부속물 매수 청구. 지상물은 지상권에서, 그죠? 토지에는 지상물, 건물에는 부속물. 3번. 갑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소멸한다. 기간 만료되면 더 이상 사용은 못하는 거죠. 4번. 갑은 주택 전부에 대해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 우선 변제는 일부 전세권자라도 전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다만 경매하는 부분은 일부만. 5번. 을이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했을 때 갑은 X부분이 아닌 나머지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 없죠. 27번입니다. 전세권 틀린 것 1번. 건물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그랬죠. 1번 틀렸고 2번.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 점유보호 정권 행사할 수 있다. 맞죠? 점유하니까. 3번. 설정 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지요. 처분의 자유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만 설정 행위로 금지가 가능하죠. 사입이. 4번.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요. 5번. 전세권자가 목적물 성질에 의해 정해진 용법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면 소멸 청구 대상이지요. 자, 다음에 담보물권입니다. 유치권. 1번. 작년 문제네요.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련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죠. 기억. 결련성, 즉 비용에 해당하는 건 전부 결련성이라 그랬어요. 또 동일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서 상호간의 채권이 발생했을 때도 결련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1번. 기억. 건물 명도시 권리금 반환하기로 약정했을 때 권리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 주장할 수 없죠. 니은. 임차 보증금 안 되죠. 디귿. 가축이 타인의 농작물을 먹어 발생한 손해에 관한 배상 청구에 기해 그 타인이 가축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한다. 가축을 공으로 바꿔요. 공이 유리창 깨서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기해서 그 타인이 공의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이런 것만 나왔지 가축이 나와서 이걸 먹었다 그러니까 작년에 수험생들 중에 일부가 무슨 소가 나오고 가축이 나온다고 막 그렇게 후기에 썼더라고요. 네. 이런 거는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시험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되니까 뜬금없는 문제 나와도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례 가지고 적용시켜 보면 돼요. 가축을 공으로 바꿔주면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이 지분의 성질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채권도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아까 유리창, 동네 꼬마 녀석들. 자, 2번 보시죠. 담보물권이 가지는 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안 되는 건 뭐겠어요? 유치권에 인정되지 않는 통유성은 어떤 거?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되지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4번입니다. 3번.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유치권이 인정되기 위한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이든 간접 점유이든 관계없죠. 2번. 유치권자와 유치물의 소유자 간에 유치권을 포기하기로 특약한 경우 제3자는 특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지요. 포기 특약 가능하죠. 임의 규정이니까. 2번이 답이죠. 3번.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경매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선 변제를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경매. 3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지요. 타담보 제공으로 유치권 소멸됩니다. 5번.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약정에 의한 권리금 반환 채권으로 임차 건물의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4번. 이것도 좀 특이한 문제예요. X 건물에 대한 갑의 유치권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자, 1번. X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
자, 여러분 봐봐요.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제한물권은 전부 다 뭐라 그러죠? 예? 전부 다 뭐라 그래요? 제한물권은 전부 타물권이에요. 타인 소유물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인 거예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유치권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법률적으로 표현해보세요. 자기 물건에 대해서 자기가 유치권 가질 필요가 없지요. 왜?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되면 제한물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갑이 유치권자라고 해봐요. 유치권자예요. 그러면 갑이 유치권자라면 X라는 물건에 대한 소유자가 갑이다. 그럼 얘가 소유자라는 거죠? 소유자가 유치권자다 그러면 이건 유치권 성립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소유일 때 갑이 유치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죠. 제가 미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X의 소유, 그 물건, X라는 물건의 소유권자가 갑인지 여부에 따라서 갑이라면 유치권 성립 안 되고 갑이 아니라면 유치권은 성립되는 거잖아요. 그럼 미치는 거죠. 네. 2번, X에 관해 생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는지 여부. 그죠? 변제기 도래해야 유치권이 성립하잖아요. 저를 봐봐요. 아까 그림에서 기억나요? 10만 원의 피담보 채권. 돼지 있었잖아요. 돼지. 기억나요? 돼지 이렇게 꼬리, 다리. 돼지 같지 않나요? 네. 아이씨, 돼지인데. 콧구멍 그러니까 이렇게 돼지. 물건과 채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돼요? 결연성이 있어야 되죠. 피담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결연성이 있을 것, 점유할 것. 그죠? 그 다음에 배제 특약이 없을 것. 이게 네 가지가 성립 요건이잖아요. 자, 3번입니다.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닌 한 직접 점유자인지 간접 점유자인지 여부. 야, 이거 봐봐요. 이건 뭐냐면 아까 우리 적법한 점유할 때 그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불문한다 그랬죠?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불문해요. 자, 그러면 갑이 유치권자고 을이 돼지 소유자예요. 돼지를 맡겼어요. 수리했어요. 채권 발생했어요. 그럼 10만 원 채권 발생했을 때 돈 주세요. 못 줘요. 그랬더니 얘가 돼지를 뭐 한다? 유치한다. 그럼 이 경우에 얘가 해당 돼지를 점유를 하는데 그 점유는 직접 점유도 되고 다른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간접 점유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채무자지요? 얘 채권자지요? 얘가 유치권 주장하려면 점유해야 되는데 문제는 얘가 직접 점유자로 하고 얘가 간접 점유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자 얘가 그러는 거예요. 유치권 주장한데 10만 원 안 줬다고. 그래서 얘가 네가 유치권 좀 아느냐 그랬더니 안 돼요. 그럼 너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 간접 점유 다 되느냐? 그렇대요. 아 그래. 그럼 너 간접 점유 해라. 내가 직접 점유 할게. 나한테 빌려줘. 그래서 얘는 간접 점유도 된다고 봤으니까 알았어. 가는 거예요. 돼지 데리고 안 데리고. 돼지 데리고 가잖아요. 이게 무슨 유치권이에요? 유치권은 이렇게 되면 소멸하는 거예요. 점유를 상실한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하는 간접 점유가 아니라면 그럼 뭐래? 여기 봐봐요. 채무자를 매개로 얘가 직접 점유하고 얘가 간접 점유했다 그러면 이건 유치권 상실이란 말이에요. 유치권 소멸이에요. 그게 아니라 얘가 다른 사람에게 맡겼다. 그럼 얘가 직접 점유고 얘는 간접 점유잖아요. 그럼 이거는 유치권 성립되는 거고.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갑의 점유가 채무자를 매개로 한 간접 점유가 아니라면 직접 점유인지 간접 점유인지는 따질 필요 없이 다 유치권 성립하는 거죠.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겁니다. 3번이 답이죠. 그러니까 요 판례를 알고 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라면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판례를 기억하셔야 이 내용이 들어오는 거예요. 수업 중에 왜 안 했냐? 그러면 하고 싶은데 너무 많잖아요. 진도를 못 나가요. 그래서 그래요. 네. 자, 4번. X에 대한 갑의 점유가 불법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 자, 여기 봐봐요. 아까 점유는 무슨 점유예요? 적법한 점유라 그랬잖아요. 말 그대로 불법 점유한 경우 유치권을 인정해준다? 말이 안 되죠? 아니, 도둑놈이 남의 차 훔쳐가지고 가다가 기름 넣었어요. 기름값 달래는 거예요. 잡아가지고 차 달라가니까 나 유치권 행사한다. 왜? 기름값 내가 여기 넣었으니까 내 비용을 받을 때까지 유치권 행사하겠다라고 하면 애시당초 유치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죠. 불법 점유니까. 자, 5번. X에 관해서 생긴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배제하기로 한 채무자와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이거는 영향을 미치죠. 배제 특약을 하면 유효하니까. 자,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5번입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좀 있지요. 네. 갑은 X 건물에 관해서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 X 건물에 압류 효력이 발생했고 병은 경매 절차에서 X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러니까 병이 낙찰받은 사람이네요. 다음 중 갑이 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골라라 그랬죠. 기억. X 건물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갑이 X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어요. 그럼 압류가 먼저고 그 이후에 점유를 했으니까 유치권은 이후에 성립된 거죠? 얘는 병낙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니은 X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서 유치권이 성립됐단 말이에요. 그럼 역시 압류가 먼저죠? 따라서 이 유치권은 주장할 수 없다. 디귿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있든 말든 상관없이 유치권은 대항할 수 있습니다. 리얼 건물의 압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했죠. 근데 가압류가 있든 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압류 효력 이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디귿과 리을입니다. 자, 6번입니다. 갑은 을과의 계약에 따라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1호, 202호 전체를 수리하는 공사를 완료했는데 을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니까 201호만을 점유하고 있대요. 그럼 201호만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죠. 그럼 201호만 유치권 행사했을 때 피담보 채권액은 201호, 2호 다 포함한 금액이에요? 201호 공사한 금액이에요? 다 포함한 거예요. 자, 봐봐요. 이런 거 되게 많아요. 아파트도 경매 나오는 경우 있나요? 네. 있어요. 예전에 김포에 청구 아파트라고 한 10년 전에 통으로 경매 나왔었어요. 아파트가. 근데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여기 10세대, 10세대에서 20세대야. 그럼 이제 공사를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 상호만을 공사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건축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도급인이라고 해요. 건설회사를 수급인이라고 그래요. 이게 솔직히 이 수급인이 건설회사인데 소위 종건이에요. 종합건설이에요. 종합건설은 뭐냐면 토지,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가능한 게 종합건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큰 대형 건설사들이 다 종합건설이야.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오더를 받는 거예요. 여기서 발주를 해서 돈을 주면 얘를 우리는 건축주라고 그러고 얘를 건설회사, 수급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약을, 건물 짓는 계약을 도급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공을 한단 말이에요. 시공을 할 때 얘네들이 다 하는 게 아니에요. 1차 하청 주고, 2차 하청 주고, 3차 하청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말단에 누구냐면 상호를 하청받는 사람은 상호공사만을 하는 거예요. 네? 상호만 공사하고 그러면 한 세대에 예를 들어서 1천만 원의 창호 공사비가 발생했다 그러면 20세대면은 총 얼마예요? 2억의 창호 공사비가 발생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내려오질 않은 거예요, 돈을 안 준 거예요. 이미 성취한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줘라. 이거 기성고라고 하는데 기성을 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50% 줬으면 너 돈도 50% 줘야 될 거 아니야? 그걸 기성 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내가 지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얘는 창호만 했다. 또 어떤 사람은 바닥 몰딩만 해요. 어떤 사람은 도배만 해요. 그렇게 해서 하청으로 다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위에서 기석을 안 주니까 얘가 여기서 한 세대를 점유하면서 유치권 주장을 하더란 말이에요. 다 유치하면 좋겠지만 얘가 한 세대만 유치권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경매로 나왔을 때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요것만 피담보 채권으로 하면 요 1,000만 원만 대신 물어주면 이거 얘 유치권 소멸하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의 전액을 공사대금으로 해서, 즉 2억 원을 피담보 채권으로 해서 요 부분에 대한 유치권이 성립한다는 게 판례예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불가분성을 얘기하는 거야. 담보물권의 불가분성.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갑의 유치권은 을 소유의 구분 건물 202호 전체의 공사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성립하는 겁니다. 1번 맞고, 갑은 을 소유 구분 건물 202호 전부에 대해 유치권에 의한 경매를 신청할 수는 없죠. 점유하는 부분은 201호니까 201호만을 신청할 수 있고, 3번 갑은 201호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또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죠.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4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다면 을은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지요. 소유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는 거죠. 예. 그래서 5번 갑이 을의 승낙 없이 201호를 병에게 임대했다면 병은 을에 대해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죠. 왜냐하면 유치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아닙니다. 소유자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임대해서도 안 되죠. 다만 뭐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 가능해요. 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이라면 가능해요. 이게 보통 어떤 경우냐면 공사를 한 수급인이 빌라를 지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한 수급인이 여기서 먹고 자더란 말이에요. 유치권 행사하면서. 이런 건 가능한 거예요. 보존을 위해 필요한 사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7번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거 뭐겠어요? 포기하면 유치권 소멸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 소멸한다 그랬죠? 목적물이 멸실하면 유치 대상이 없어지니까 유치권 소멸하고,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부종성으로 소멸하고, 양도자, 소유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습니다. 8번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골라라. 기업, 보증금 안 되죠? 니은, 권리금 안 되죠? 디귿, 필요비 되지요? 리을,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는 비용이니까 되는데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특약이라고 봐요. 판례가. 임대차에 가면 나오는 판례입니다. 그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비용상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니까 비용상환 청구권 자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유치권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되는 것은 디귿이고 리을은 함정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대충 읽으면 유익비, 필요비 나왔으니까 디귿하고 리을을 고르는 게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주의하셔야 되고, 9번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 주장하고 있대요. 자, 그럼 갑이 유치권자네요.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이거 봐봐요. 이게 도급공사를 할 때, 보통 도급공사를 할 때요, 건축공사 계약을 도급이라고 해요. 돈을 선불로 주는 경우가 있고 후불로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보통은 선불로 돈을 주나요? 후불로 주나요? 후불로 줘요. 그래서 갑이 건축 주고 을이 건물을 다 지면 거기에 따라서 잔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짓습니다. 그 얘가 돈을 받아서 짓는 거니까 이 건물은 누구 거예요? 갑 소유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을이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을 하면 건축허가 받음과 동시에 얘가 사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죠? 후불제예요. 후불제. 보통은 요렇게 요거는 선불제. 보통은 요렇게 많이들 한단 말이에요. 돈을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기성구에 따라서 나눠서 주고 다 되면 잔금 주고. 그죠? 보통은 이렇게 하는데 공사를 이렇게도 할 수 있더라. 이게 선불이고 이게 지금 후불이네요.
표현은 제대로 했어요. 먼저 돈을 주고 짓는다. 그럼 얘 돈 가지고 진 거니까 이건 얘 소유인 거예요. 근데 이제 후불제가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을이 알아서 지 돈으로 지가 노력해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다 지은 거 확인하고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보통 이런 건 언제 그러냐면 A라는 사람이 자기가 땅을 가지고 있어요. 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돈은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건설업자 B를 불러와요. 그래서 내가 땅을 댈 테니 네가 건물을 2동을 지어라. 한 동은 나 줘. 한 동은 네가 알아서 팔아먹어. 그래서 동업하는 형식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대신 얘는 땅을 댔으니까. 건축에서는 땅값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건축비보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수급인이 자기가 자기의 노력으로 건물을 지었다면 이 건물의 원시 취득자는 누구예요? 누가 소유자예요? 얘 돈으로 건물 지었으면 을이 소유자잖아요. 을이 소유자. 그럼 갑이 돈을 이제 주고 이걸 사와야 되는데 얘가 돈을 안 주더라. 그럼 이거 유치권 행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시건데 무슨 유치권 행사야? 에? 아니 얘 거잖아. 얘 거. 자기가 지은 거 아니 지 돈으로. 그죠? 이것도 공사대금인 거예요. 이것도.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유치권 행사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때는 계약상의 의무 이행을 청구해야지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다. 지게 아니니까. 갑의 게 아니니까. 그래서 9번에 1번은 그겁니다.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데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경우. 그러면 갑에게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번. 갑이 건물 점액안에서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소멸 청구할 수 있겠죠. 3번. 갑의 과실 없이 건물이 소실되면 갑에 걸리는 화재보험금 청구권에 미친다. 물상대위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죠.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물상대위할 수 없습니다. 4번.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해서 유치권자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죠. 5번.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했어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해서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맞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갑은 자신의 토지에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갑명의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을 했는데 2016년 1월 15일 주택에 대해서 갑명의의 보존 등기를 마쳤어요. 그럼 2개월 후에 인도받는 거죠? 그럼 2개월 후면 언제? 3월 15일에 넘겨받는 거예요. 근데 을은 현재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채 점유를 하고 있네요. 그럼 원래 점유를 받아야 될 시점이 3월 15일이란 거죠? 그 요때 점유 이전 받았고 그런데 공사대금 못 받은 거예요. 갑의 채권자가 주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서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됐다. 이 말은 경매 개시 결정에 등기가 됐다는 말은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매 개시 결정이 등기가 나면 해당 부동산에 압류를 명하게 돼 있어요. 판사는. 집행법원 판사는. 그러니까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났다는 말은 압류가 됐다는 얘기예요. 압류된 게 언제예요? 2월 8일. 유치권 성립한 게 3월 15일. 압류 효력 발생한 이후에 유치권이 성립된 거죠? 따라서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이에요. 그래서 2016년 10월 17일 경락대금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주택 인도를 청구했다. 옳은 것 기억. 갑은 병은 주택에 대한 소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지요. 병이 경락인이니까. 니은 을은 유치권의 근거에서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는 유치권이니까. 압류 효력 발생 이후. 그럼 기억 니은 틀렸고 디귿. 을은 동시 이행의 항변권의 근거에서 주택의 인도를 거절할 수 없죠. 동시행 관계도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기억 니은 틀렸고 디귿만 맞았다고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성립된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경락인이 반환 청구할, 소유물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유치권자는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죠? 11번입니다. 자, 옳은 것 1번.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해서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점유를 먼저 취득하고 공을 우연히 취득하고 채권이 먼저 발생하고 우연히 공을 점유했을 때 그 목적물에 관한 점유를 먼저 취득하고 그 목적물에 관해서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 인정되지요. 요거는 공사례가 아니라 대지 사례예요. 대지. 수리 계약을 통해서 대지를 먼저 점유를 하고 점유 중에 수리비 채권이 발생했죠. 이래도 유치권 성립하는 거죠.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자로 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도 유치권 성립할 수 있다. 그래요?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로 해서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 성립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생각 좀 하고.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을 갖는다가 틀렸어요. 왜? 유치권에 기해서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그런 말 자체가. 왜냐하면 유치권은 점유 상실로 소멸하지요. 소멸했는데 소멸된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 자체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치권에 기인한 반환 청구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대신 점유보호 청구권으로서 반환 청구할 수 있죠.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 보존에 필요해도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의 사용은 가능하죠. 5번.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해서 유예 기간을 인정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그 기간 동안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목적물 유치할 수 없지요. 그래서 상당한 상환 기간에 허락이 있게 되면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게 됨으로써 유치권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12번 하고시겠습니다.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임차인이 병이라는 업자한테 건축 자재, 시멘트, 모래를 받아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 후 임대차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자, 1번.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건물의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요? 이건 매매대금이잖아요. 매매대금. 건축 자재에 대한 매매대금이니까 매매대금을 이유로는 유치권 행사가 안 되죠. 따라서 병은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유치권을 을이 하는 거예요. 2번.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요. 3번. 을은 갑의 승낙 없이 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지요. 유치권자는 담보 제공 못합니다. 4번. 을은 수리비를 받기 위해서 건물을 경매할 수 있죠. 5번.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건물 반환을 청구했을 때 을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지요. 소유자가 누구든 주장할 수 있는 대세적 효력입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